안녕.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리 사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원래 동양 윤리, 한국 윤리, 서양 윤리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교육 과정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서양 윤리부터 할 거예요. 왜냐면 동양 윤리가 조금 어렵거든. 그렇다고 뭐 서양 윤리가 뭐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서양 윤리를 먼저 할게요. 아, 그래서 서양 윤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계보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서양 윤리 시작은 고대 그 그리스 쪽에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먼저 나와요. 자연 철학자. 그 다음이 소피스트. 그 다음이 이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자연 철학자부터 아주 간단하게 뭐 설명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연 철학자는 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는데 뭐 몇 사람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먼저 그 서양 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텐데 서양 철학은 보통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소크라테스의 어떤 사상이 있기까지 그 토대를 마련했던 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자연 철학자와 소피스트들이 있어. 그래서 자연 철학자와 소피스트의 윤리 사상을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갈게요. 먼저 시작은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철학의 주제는 인간이 아니야.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 철학자 중에 그 시초가 되는 사람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탈레스는 그 만물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구성 요소는 물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탈레스는 몇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고대 그리스 벌써 기원전 뭐 5세기 이전인데 그 당시에 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했던 사람이야. 뭐 측량 기구도 없고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힘든 요 시기에 이 피라미드의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했던 사람이 탈레스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측정했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피라미드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두는 거지. 그리고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비치면 여기에 피라미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막대의 그림자도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비율로 계산한 거죠. 막대 높이 대 그림자의 높이.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높이를 x라 그러고 이 그림자의 길이.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의 높이를 구했던 사람이 유명한 탈레스입니다. 탈레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워낙 사색이 많은 사람이라서 밤에 별을 보고 이렇게 가다가 생각에 빠진 거지. 그러다가 우물에 빠졌대요. 그 우물에 빠진 걸 하녀가 구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 탈레스.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워낙에 그 일을 안 하고 뭐 저기 맨날 사색만 하고 뭐 돈도 못 벌고 막 이런다고 조롱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조롱을 아주 멋지게 반격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해 이 그리스 로마 여기는 그 뭐야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올리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해에 내년을 예상하는 거야. 이제 날씨 뭐 이런 거 천문 이런 거에 능통하니까 내년도 기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내년에 올리브가 풍년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 내년을 예측하는 거야. 그러면서 올리브 기름 짜는 그 기계 있죠. 그거를 전부 다 대여를 해요. 대여. 그리고 나서 그 당장 내년에 이제 내년이 되니까 올리브가 엄청 풍년이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올리브 기름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름을 짜려면 기름틀이 필요한데 그 기름틀이 누구한테 다 있냐면 이 탈레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이 사람은 완전히 독점이죠, 독점.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비용으로 그 기름틀 이용해서 기름을 짜서 막대한 불을 버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불을 축적했거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철학자도
원하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학자들의 마음은 더 높은 곳을 추구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 예, 이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사람은 만물 유전론을 얘기를 해. 유전이잖아. 유전.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돌아간다는 얘기야. 만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지. 고정되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 이 사람이 사람은 있죠. 흐르는 물에,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같은 강물에 들어갔어도 같은 인간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흐르는 물에 발을 이렇게 담궈. 그리고 발을 뗐다가 똑같은 자리에 발을 담가야지. 이게 같은 물입니까? 다르다는 얘기야. 응?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네들을 아직 못 봤지만 내가 지금 만약 너네들을 봤다면 1분 후에 내가 보는 너네들은 같은 너희들일까? 다른 너희들일까?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너와 1분 후에 너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만물 유전론을 얘기를 해. 그래서 궁극적 실체는 불이다라고 또 얘기했던 사람이야. 탈레스는 물이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은 불이다 얘기했던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야. 그 다음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논의 역설이라고 유명해. 이 사람 나중에 그 스토아 학파에 또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논은 이 사람은 그 자연 철학자로서의 제논이에요. 이 제논의 역설인데 뭐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제논의 역설이 뭐냐면 우리 그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하잖아요. 거북이와 토끼가. 근데 이제 뭐 실제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아킬레스 있죠. 발이 엄청 빠르거든. 고대 그리스 아킬레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 거야. 응?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 근데 이게 아킬레스는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가 종착지인데 너무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킬레스가 뒤에서 뛰고 거북이는 한 50m 앞에서 뛰는 거야. 50m 앞에서 거북이는 뛰고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50m 뒤에서 뛰어. 자, 누가 이길까? 당연히 아킬레스가 이기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제논은 이 50m를 앞서서 거북이가 달린다면 아킬레스는 절대로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자, 아킬레스가 막 뛰고 땅 해서 아킬레스가 막 뛴단 말이야. 거북이가 있는 50m 지점까지 아킬레스가 딱 오는 거야. 그러면은 거북이는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을까? 거기에 정지해 있을까? 아니겠지. 앞으로 좀 나가겠죠. 그 다음에 아킬레스가 또 거북이 있는 데까지 또 쫓아오는 거야. 그럼 거북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을까? 얘가? 나가겠지. 조금 움직이잖아. 거북이도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아킬레스가 또 막 달려서 거북이 있는 데까지 온 거야. 그럼 거북이는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을까? 아니지. 거북이는 또 앞으로 조금 나갔겠지. 그러면 또 아킬레스가 막 뛰어서 거북이 있는 데까지 또 올 거 아니야. 그럼 거북이는 또 가만히 있냐? 나가겠지. 앞으로 조금. 또 아킬레스가 또 막 뛰어서 또 와. 거북이는 또 앞으로 나가겠지. 가만히 안 있으니까. 힘들다. 이렇게 계속 아킬레스는 거북이 있는 데까지 쫓아오면 거북이는 앞으로 나가고 또 쫓아오면 나가고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제논이에요. 제논. 예. 이게 뭐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좀 맞죠. 잘못한 게 없지. 네, 이런 게 자연 철학자. 많이 쓴다는 일명 급식체 문장입니다. 네, 한국말과 외래어가 섞인 것 같은데 풀이하자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게 한때 유행하는 10대들의 문화냐 아니면 한글 파괴냐
여러 생각을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학교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 급식체. 10대들은 이 급식체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내일 코엑스 가? 코엑스 앵가 12시 가? 이응이응. 퍼스널 해주세요. 내일 코엑스 갈래? 코엑스 괜찮지. 12시 어때? 좋아? 좋아? 친구들끼리 좀 화목한 느낌도 유지하고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급식체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닭꼬치 먹을 각? 동의 보강. 예전 어른들이 쓰시던 캡숑이나 킹왕짱 같은 단어나 지금 저희가 쓰는 급식체가 별반 다른 게 없으니까. 동음이어나 다군을 이용한 언어 유희로도 볼 수 있는 급식체는 SNS를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들은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40대 이상 20여 명에게 급식체 문제를 내봤는데 100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철 같은 데 타다 보면은 애들한테 진짜 저게 무슨 말일까 하는 뭐 한번 물어볼 때도 있고 하는데 너무 지나친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 안에서 급식체는 언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3번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어머니? 모르는 건데요. 아드님은요? 1번은 우선 평타치하고 2번은 삼타치하고 3번은 핫타치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의 말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걸 언어로 받아들이긴 힘들어서 사실 올바른 말로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그 언어를 부려쓰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런 언어 문화 현상도 그런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대다수는 급식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일종의 세대 문화라며 한글 파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이게 뭐 최근에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데, 뭐 이 부분을 먼저 보인 이유는, 뭐 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학생들이,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 한글을 이런 식으로 줄여 쓰고 아니, 뭐 다르게 그들만의 어떤 문화적인 소통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잘못됐다, 모든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세종대왕이 만들어 주신 그 한글을 제대로 쓰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뭐 자기네들만의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윤리적 절대주의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거고, 아니다,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의 소통의 공간이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걸 자기네들끼리 그들만의 문화나 아니면 그들만의 코드로 뭐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뭐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아마 윤리적 상대주의적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절대적인 보편 윤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인 보편적 윤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보편타당한 윤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배울 이 소피스트들은 이 윤리적 보편주의, 절대주의를 부정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보편적 윤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감각적이고 어떤 경험을 도덕의 근원으로 봐요. 그러면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의 생각과 몇몇의 철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피스트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뭐 쉬워요. 어렵지 않아. 자, 일단 플라톤 있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자, 소피스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 미안합니다. 자,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을 부유하고 뛰어난 젊은이들을 돈을 받고 낚아채는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피상적인 지혜로 말장난을 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를 굉장히 경멸했죠. 얘네들이 주로 수사학하고 변론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젊은 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양산하면서 뭐 수업료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경멸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전이 자연철학자였잖아. 자연철학자, 탈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사람들 있죠.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자연철학자들은 철학의 주제가 자연이에요. 자연. 근데 이 소피스트들은 이 철학의 주제를 인간으로 바꿉니다. 얘네들이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 철학을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의 시초가 얘네들이야. 이 소피스트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 철학적 탐구의 대상을 물리적 자연으로부터, 이건 자연 철학자였죠. 인간에게로 이해관계를 초월한 과학으로부터 실제적 인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관심으로 세계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세계를 다루는 기술과 방법의 제시로 바꿔놓았다. 뭐 말은 어렵게 됐는데 철학의 주제를 자연에서 인간으로 바꿔놨다 라고 하는 게 이 소피스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소피스트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관찰한 결과를 중요시 여겨. 본인들이 직접 경험해야지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결과를 낳아야지 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상대주의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해. 윤리적 상대주의. 상대성이잖아, 상대성. 옳고 그름이 없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는 게 상대주의야. 그래서 윤리적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은 시간, 공간,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보편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의 윤리적 상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문제점. 자, 모든 윤리가 상대적이라면 특정 국가의 관습, 윤리 등에 대해서 비판할 근거가 사라져요.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일본 놈들이 있지, 자기네 나라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 교과서로 자국민, 일본 국민을 가르친다. 우리가 욕할 근거가 사라져요. 이게 아니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치겠다는데 그게 옳다는데 남의 나라인 우리가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옳고 그름이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모든 윤리가 상대적이라면 비판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는 비정상적 윤리관을 정당화시키게 돼요. 조주빈, 붓다 얘네들 자기네 나름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한 건데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그렇게 걔네들 자기 스스로가 정한 옳고 그름을 내가 비판할 근거가 사라져요. 이게. 그리고 절대성과 보편성, 객관성을 가지는 윤리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소피스트 상대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하겠죠. 절대성, 보편성,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주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절대적 기준에 비춰서 일본 놈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소피스트들이고, 그 다음에 몇몇 학자들이 있어요. 몇 명만 볼게요. 자, 프로타고라스. 이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하는 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모든 사물의 척도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란 거야. 근데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란 거지. 그러면 나의 기준과 너의 기준이 다를 때 뭐가 옳은 거야? 이게?
모든 인간을 얘기할 텐데 모두가 어떻게 다 똑같아. 나랑 너랑 다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독립해 있거나 여러 사람의 경험에 공통적으로 있는 하나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실제와 지식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프로타고라스. 그 다음에 고르기아스는 이 사람은 좀 회의주의자라 그래요. 고르기아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것을 알 수 있다 해도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회의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고르기아스입니다. 이 사람을 회의주의자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트라시마코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강자의 이익이 정의다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힘센 놈의 논리가 정의라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아주 힘이 큰 옆에 하고 둘이 붙었는데 내가 옳은 말 하고 제가 틀린 말 해도 제가 힘이 더 세. 그럼 제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트리시마코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개인주의 편에 선 사람.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의라 함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약한 대중들에게 자기의 기호나 취미를 강요하는 가장 강한 사람의 의지다라고 했던 사람이 트리시마코스. 얘네들이 소피스트입니다. 이거. 그 소피스트들 얘기할 때, 윤리적 상대주의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소피스트 중에 가장 뛰어난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변호사 소피스트야. 근데 어떤 학생이 그 변호사한테 간 거야. 가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수업료가 없어서 가난해서 수업료가 없어서 지금은 돈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생님처럼 아주 훌륭한 최고의 변호사가 된다면 제가 그때 선생님께 수업료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변호사가 있죠. 지금의 최고의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 당시 아테네. 그러니까 이 제자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스승과 같은 아테네 최고의 변호사가 된다면 그때 밀린 수업료를 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최고의 변호사는 요놈이 보니까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자기를 능가하는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 내가 최고의 변호사인데 나를 넘는 그런 최고의 변호사가 된다면 내가 그때 너에게 그 수업료를 받겠다 하고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최고의 변호사가 됐겠죠. 그 스승을 능가하는 최고의 변호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이 그 제자한테 이제 간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너 그때 약속했잖냐. 그리스 아테네 최고의 변호사가 된다면 수업료를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 수업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제자가 저는 수업료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스승이 열받잖아. 그래서 정식 재판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스승님, 저는 재판에서 이겨도 수업료를 안 주고 저도 수업료를 안 줍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또 역으로 얘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재판에서 이겨도 수업료를 줘야 되고 저도 수업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지금 충돌이 되잖아. 제자는 재판에서 이겨도 수업료 안 주고 재판에서 저도 수업료를 안 준다. 스승은 재판에서 이겨도 수업료 주고 수업료를 나한테 줄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저도 수업료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보면, 자, 이제 재판을 했는데 스승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스승이 이겼으니까,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예, 그 수업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재판에서 졌어. 재판에서 졌다면 본인이 최고의 변호사인데 최고의 변호사인 나를 이겼으니까 얘가 최고의 변호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사이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돈을 줘야 돼. 이런 논리고, 그 제자의 논리는, 내가 그 제자는 재판에서 만약 졌다. 그러면은 재판에서 졌다는 얘기는 최고의 변호사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업료를 주지 않아도 되죠. 최고의 변호사가 못 됐으니까. 근데 만약 재판에서 이겼어. 그럼 재판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그 수업료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예, 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옳은 게 똑같죠. 이게 예, 이런 게 소피스트의 상대성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소피스트 사상의 한계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피스트 사상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피스트 사상은 윤리적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윤리적 상대주의는 보편타당한 윤리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리고 인간의 감각적 경험을 지식과 도덕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돈, 명예 이런 거 엄청 중시 여기거든. 그래서 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을 얻기 위한 수사학 변론술 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오늘날 개인 과외 선생님들 원조가 이 사람들이야. 이 소피스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개인과 사회의 상이한 도덕 규범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비도덕적 행위의 정당화, 그에 따른 윤리적 타락과 혼란, 윤리적 회의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소피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인류 최초의 그 돈 받고 가르치는 개인 교수에 해당하고, 그리고 보편타당한 윤리의 존재를 부정했던,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상으로 소피스트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고대 그리스 아니면 서양 윤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이상